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었던 이제 이 작품,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작품입니다. 이제 비밀의 화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은 이제 1849년생이고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류 작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조지 오웰이 이제 남성 작가였다면 이번에 또 다시 여류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3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대단히 가난했고요. 16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너무 글을 잘 써서 이 글만 가지고도 본인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후에 곧 있다가 이제 남편과 이제 남편이 의사였고요.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동기화해서 쓴 작품이 그 유명한 소공자입니다. 소공자. 빅히트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 위에 물론 이제 이혼도 겪게 되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공열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밀의 화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아이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어린 아이,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메리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배경은, 첫 시작은 인도의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가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인들과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제 사교계에서 대단히 이제 이쁜 여인으로서 이제 통용이 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메리를 방치해뒀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만 맡겼다. 여기서 이제 하인들은 메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종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관습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왕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떠받들면서 다 하는, 심지어 옷도 다 입혀주고 먹는 것까지도 다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이게 챙겨주는 그런 형태로 메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무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남의 입장이 어떨지를 전혀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외모까지도 심지어는 되게 못생겼었습니다. 그 먹는 것조차도 얘가 이제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지 멋대로만 행동을 하고 하니까 뭐 피부도 이렇게 좀 꺼무잡잡해지고 머릿결도 별로 안 좋아지고 파리해진 어떤 그냥 힘 없어 보이는 모습의 어떤 체질의 그런 여자아이가 되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이제 콜레라,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 하인들은 다 도망갔다. 전염병이 도는 순간 다 사라졌다. 그래서 집에 혼자 한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변에 있던 군인이, 이제 사람들 몇 어른이 혹시 여기 사람이 이제 남은 사람이 있을까 확인을 하다가 메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메리를 이제 어딘가 이제 다시 이제 보살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친인척 중에 고모부가 이제 가장 가까운 분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고모부가 부유한 이제 그 귀족이다, 영국에. 그래서 고모부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제 뭐 또 돌아가는 과정에서 몇몇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아원 비슷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적응을 못하고 저 여자 너무 이상하다, 자기만 안다 하면서 막 놀리고 이제 놀림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왜 놀림을 받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상호 과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 이 아이를 이제 고모부의 어떤 그 귀족 저택에 이제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메들록 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벌써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전혀 예쁘지도 않고, 뭐, 머릿결이는 게 생기도 없고, 뭐, 비실비실 거릴 것 같고, 별로 되게 까탈스럽게 툭툭 얘기하고, 뭐 좀 이제 붕 뜬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메들록 부인도, 아, 이런 애 그냥 데리고 가서 귀찮다라는 식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택은 의외로 어떤 황무지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좀 떨어져서 황무지 같은 곳이 있는 곳을 한참 가로질러서 거대한 저택이 있었고, 그 저택 주변에만 이제 그 풀과 어떤 식물들을 키우면서 관리하는, 그래서 그 주변에만 제법 넓은 면적이 이제 쭉 둘러싸면서
수풀과 식물원 같은 것들이 있는 어떤 그런 특이한 구조의 어떤 저택이었습니다. 막상 또 저택에도 들어갔더니 방이 100개가 넘어요. 대략 100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매들록 부인, 총책임자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 자기가 고모부의 지시를 받았다. 고모부는 지금 너 메리를 만날 생각이 없다. 우선은 여기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어지간한데 함부로 이제 방 막 들어가지는 마라. 그리고 적절한 시간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뭐 이런 황무지 광야 같은 곳이 있는 곳에서 바람도 찬데 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일단. 근데 메리가 이제 한동안 지내면서 시녀로서 이제 마사라는 이제 그 하녀가 오는데 좀 이 마사라는 이 하녀가 좀 중요해요. 근데 하녀가 왔는데 이 하녀는 이제 배경이 영국이다 보니까 인도에 따랑 좀 틀리더라.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더라. 할 말 또박또박하고 딱딱딱 하니까 처음에 메리가 좀 당황합니다. 여기서 인도에서는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반응도 거의 없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처음에 옷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가 막 비웃으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한 거냐면서 하녀 주제인지도 비우는 어떤 행동까지 하니까 메리는 처음에 좀 당황하다가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 자국인 건가 하면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단 마사를 통해서 인간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재정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린아이가 방 안에만 있으면 갑갑하니까 밖을 나가게 돼요. 밖을 나가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공기도 차고 뭐하고 하지만 워낙 저택이 넓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가 점점 드디어 이제 건강해지는 것을 약간씩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밥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다 시켜준 대로 가만히만 있으니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입맛도 없고 먹는 것도 까탈스럽고 하인들을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던 애였는데 오히려 이런 저택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여전히 좀 방치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연을 금방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옷도 입어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놓이게 되니까 아이가 점점 오히려 좀 건강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 돌아다니는 중에 그 말도 듣게 됩니다. 숨겨진 정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숨겨진 정원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붉은 가슴 울새라는 어떤 이 새가 그 밖에서 일하는 어떤 그 할아버지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정원사죠, 정원사. 할아버지 정원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오랫동안 거기서 있는데 붉은 가슴 울새가 날아오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저 새는 어디로 가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비밀이긴 하지만 이 저택 어딘가에 이제 숨겨진 화원이 있다. 그리고 그 화원이 왜 비밀이냐면 고모부, 이제 메리의 고모부가 원래 젊었을 적에 좀 살짝 그 체형이 곱추 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는 큰 편이었는데 살짝 구부러진 거죠, 허리가.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추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아내가 된 여인을 데리고 항상 들어가던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문이 있고 이제 잠글 수가 있는 문이 있는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그 장미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핀 그 정원에서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있다가 아내를 위해서 또 이제 장미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아름다운 의자까지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위에서 이제 큰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아내가 그걸 맞고 다치게 되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모부는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이렇게 좀 추하고 이런 남자까지도 받아준 그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 정원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버리고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다. 열쇠조차도 어딘가에 땅에 묻어둬 버렸다. 그리고 붉은 가슴 울새는 그 숨겨진 정원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메리가 이때부터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엄청나게 발동을 하면서 도대체 그 비밀의 화는 어디 있을까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고정된 방을 떠나서 몰래 이 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또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중에 뭐 이런 방 저런 방 다 보게 되는데 어딘가 누군가의 아이 소리, 남자 아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걸 한 3번 정도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녀 마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 이제 매들록 부인한테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너 외에는 아이는 없다라고 이제 막 이제 속입니다. 일단 이제 이런 두 가지 비밀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더 신나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리가 결국에는 비밀의 화환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 이제 그 붉은 가슴 울새가 한테 이제 이 붉은 가슴 울새가 그 할아버지랑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대충 알아듣는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딘가 이렇게 앉게 됩니다. 앉아있게 됩니다. 앉아있게 되는데 저 앉아있는 자리 밑에 어떤 땅이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 파봤더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그 붉은 가슴 울새를 통해서 그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새가 자기 보금자리 근처까지 메리를 끌고 와서 처음에 이제 바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한참 이제 헤맵니다. 헤매는 또 과정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또 다시 집에 오면 밥을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러니까 점점 아이가 체형이 좋아지면서 머리도 좀 생기가 있게 생겨지고 좀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하녀조차도 점점 건강해지고 처음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녀의 그 저택에서 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이제 디콘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디콘이라는 남동생이 이 메리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너무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뛰어난 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니까 메리가 그 디콘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만 가지고도 디콘이라는 아이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도 붉은 가슴 울새가 또 가까워졌잖아요. 자연 친화적이죠. 그 동물과 가까워지면서 우연히 이렇게 벽을 더듬고 이렇게 하는 중에 결국에 마침내는 또 이제 붉은 가슴 울새가 이제 단서가 돼서 문이 어딘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몰래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만 은밀하게 들어보니까 정원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장미 중에서 많이 죽은 것들이 있었고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살아남아 있는 어떤 식물들도 있고 관리를 하면 나아질 것 같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관리하고 싶은 또 욕구가 또 생긴 거예요. 자기만의 정원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 찾아냈으니까 이제 이 비밀의 화원을 내가 찾았다라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걸 다시 아름답게 복군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삶의 의욕을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삶의 목표가 돼서.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키우니까 하는 거지도 막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찾게 되고 이때 그 마사의 남동생 디콘이 저택에 찾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디콘이라는 애랑 대화를 해보니까 얘는 믿을 만한 애인 것 같은 거에서 디콘 너한테만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몰래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 정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디콘에게 이 정원을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정원을 누군가가 적어도 한 1, 2년 전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보니까 식물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면 땅에 이 바닥에 빈 자리도 다시 싹이 틀 거고 회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몰래 시간이 빌 때마다 만나서 이 정원을 회복하는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탄탄해지고 이 정원이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리도 점점 회복이 되고 디콘 역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럼 또 디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메리가 드디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상대방의 어떤 상태도 모른 채 멋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성격까지 좋아지게 돼서 하녀나 메들록 부인도 이 애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집에는 또 어떤 남자아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우연히 이 메리가 마침내는 막 방을 돌아다니는 중에 누워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콜린이란 남자아이인데 사실은 고모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고모부가 등이 굽었다 했잖아요. 이 아이도 등이 굽을까봐 뼈 교정 어떤 치료도 어릴 적부터 막 받고 그리고 몸도 허약한 상태에서 걷질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살던 애였어요. 나는 어차피 뭐 살게 되더라도 등도 굽을 거고 추할 거고 뭐 어쨌든 세상에 낙이 없어서 막 멋대로 막 사는 어떤 좀 걔도 좀 삐뚤어진 애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메리가 또 한번 나도 과거에 저랬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에 있던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대화를 해주니까 이 콜린이라는 아이는 이제 밖에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 듣고 하니까 신기해서 뭐든지 밖에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메리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있었던 일 아직 비밀의 화원에서는 바로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몰래 숨기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신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좀 이 콜린이라는 아이도 내가 건강해져서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 직접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이제 메리가 콜린을 발견했다는 거를 그 매들록 부인한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돼서 처음에는 되게 그 매들록 부인도 함부로 만나지 마라. 이 고모부의 이제 자식이 이제 살짝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네가 함부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경고를 주는데도 콜린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심심하다면서 부르게 되면서 둘 사이가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이 와중에 이 콜린이에게 이제 좀 삶의 의욕을 더 주기 위해서 메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밀의 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았다라고 하니까 콜린이 드디어 자기도 거기에 꼭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린의 힘을 빌어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비밀원에 들어갈 때 멀리 있게 한 다음에 몰래 콜린을 이제 그 디콘과 함께 디콘이 이제 그 휠체어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마침내는 콜린까지도 포함시켜서 비밀원에 들어오게 하니까 완전 놀라면서 신기하면서 이게 우리들만의 공간이라는 거지 너무 신기해라고 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 화원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더 낫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콜린은 마침내 그 화원에 있는 땅을 자기가 직접 밟고 하나하나 식물들을 만지고 싶어서 자꾸 이제 걸음을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는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품 후반부로 이제 가게 돼서 마침내는 그 정원사 할아버지가 이 비밀을 알게 되고요. 너희들 왜 거기 있어라고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때마침 콜린이 오히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콜린이 사실상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마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는 여기를 키워야 될 거야. 너도 이 화원을 회복하되 동참해라고 하니까 이 정원사 할아버지조차도 예 알겠습니다 주인이 해서 도와주게 되고 해서 이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이 되게 되고, 또 이제 디콘의 어머니까지도 이 소식을 은근슬쩍 전달해서 듣게 됩니다. 디콘의 어머니는 참고로 고모부의 와이프와 이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고모부의 와이프가 죽으면서 고모부는 충격을 받아서 저택에 있지 않고 유럽 곳곳을 여행 다니고 굉장히 우울하게 돌아다니면서 아 나의 삶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참고로 이 고모부는 콜린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콜린이 태어나면서 아내가 곧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콜린의 눈빛이 아내와 닮았기 때문에 죽은 아내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심지어는 아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까지 있어서 이 고모부는 이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들록 부인이 저택에 있던 매들록 부인이 관찰해 본 결과 콜린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메리는 아이도 좋아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모부 유럽에서 돌고 있던 고모부에게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제 뭔가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을 편지로 보내니까 이 고모부가 나한테 도대체 좋은 일이 있을 게 뭘까. 하지만 어제 꿈에서 내 아들 콜린이 뭔가 나한테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꿈을 꿨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밝은 기운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마침내는 이 저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택으로 돌아오게 됐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콜린이 마치 자랑하듯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앞에서 걸어서 나오게 되는, 콜린 역시도 대자연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정원의 어떤 그 공기를 마시고 움직이게 되니까 건강하게 지는 그 회복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의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아름답게 뛰놀고 이 정원이 자체로 회복된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고모부도 엄청나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내가 마치 자신의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든 것 같은, 그 콜린은 다행스럽게도 등이 굽는 일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아이가 됩니다. 도중에 계속 비관적으로 나는 등이 굽을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니까 메리가 또 막 꾸짖고 책망하는 얘기가 나요.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내 체질도 안 좋았고 이렇게 그저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 한데 자꾸 움직이고 자연에 맡기고 너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콜린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게 되는, 이게 어떤 당시에 그 기독교 청교도 분위기에 그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작품 밝고 희망차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주제를 담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읽기도 쉽기 때문에 재미있게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계속 권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